2026년 1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됩니다.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 대체율도 조정되었죠. 언론은 역사적 합의라고 말하고 정부는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이 개혁은 정말 위기를 해결한 걸까요? 아니면 위기를 뒤로 미룬 걸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언제 치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만들어낸 부담의 이동, 그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안의 핵심 내용부터 보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오릅니다. 단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8년에 걸쳐서 매년 0.5%포인트씩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 즉 일할 때 받던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을 비율은 43%로 고정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야 했는데 오히려 올린 겁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뀐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재정도 안정되고 노후 보장도 강화되니까요. 문제는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본질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낸 돈이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적립식이 아니라 분배식입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은퇴한 세대에게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내 계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군가의 통장으로 흘러갑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쌓아두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을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미리 당겨서 현재 세대에게 분배하는 거죠. 내가 늙었을 때 받을 돈은 그때 일하고 있을 다른 사람들이 내주는 거고요. 이게 세대 간 계약입니다.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먹여 살리고 나중에 그 젊은 세대가 늙으면 또 다음 세대가 먹여 살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야 하고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거든요.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은 적었죠. 그래서 보험료율을 겨우 3%만 받아도 소득 대체율 70%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지만 그땐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그걸 받쳐줬으니까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22년 17.4%로 치솟았습니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죠. 2072년이 되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급 연령층이 됩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부족한 돈은 누가 메우느냐는 거죠. 현재 기금은 2056년쯤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안대로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기금 수익률도 높이면 2071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15년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기금이 바닥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완전한 부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을 그 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야 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기금 소진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은 35% 이상입니다. 지금의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월급의 3분의 1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내거나 아니면 연금을 깎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적립부채입니다. 미적립부채란 뭐냐? 앞으로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에서 현재 쌓인 기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이에요. 이미 약속해버린 연금은 많은데 돈이 부족한 상태죠. 이 부족분을 누군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게 미래 세대가 질 빚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개혁 전에는 매일 약 856억 원씩 이 빚이 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빚이 불어나는 겁니다. 개혁 전에는 이 미적립 부채가 2,490조 원이었어요. 개혁 후에는 1,820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669조 원이 감소한 거죠. 정부는 이걸 큰 성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과는 맞아요. 문제는 여전히 1,8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돈을 누가 갚느냐?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갚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의견을 낼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미리 빚을 떠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왜 지금 세대는 비용을 충분히 내지 않고 미래로 미루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확 올리면 당장 표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9%로 올린 이후 26년 동안 보험료율이 동결됐던 겁니다.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하죠. 20년 후 연금 기금보다 4년 후 재선이 급하니까요. 연금을 깎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 노인층이 반발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비용은 뒤로 투표권이 없는 세대로 이동합니다. 현재 유권자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별 차등 인상입니다. 50대는 2026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빠르게 오르고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천천히 오릅니다. 50대는 4년 만에 13%에 도달하고 20대는 16년 걸려서 도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975년생 50세는 2026년 10%, 2027년 11%, 2028년 12%, 2029년 13%로 급격하게 오릅니다. 반면 2005년생 20세는 2026년 9.25%, 2027년 9.5%로 매우 천천히 올라가서 2041년이 되어야 13%에 도달하죠. 언뜻 보면 공정해 보입니다. 50대가 더 빨리 부담을 나눠지니까요. 그런데 생애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약 9.6%입니다. 반면 20대는 12.9%예요. 왜냐하면 50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9% 이하의 낮은 보험료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몇 년만 더 내면 되거든요. 반면 20대는 앞으로 40년 넘게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결국 생애 총 부담액은 젊은 세대가 훨씬 크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수익비입니다. 수익비란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인데요. 1970년생은 수익비가 2.9배입니다. 낸 것보다 거의 3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생은 1.75배밖에 안 됩니다. 개혁 전에는 2.28배였는데 개혁 후 더 떨어진 겁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는데 돌려받는 비율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절대 금액은 늘어납니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갔으니까요. 2005년생의 월 평균 연금액은 약 9만 원 증가해요. 1970년생은 1만 원 증가하고요. 숫자만 보면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명목상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됩니다. 이 차등 인상이 정말 공정한 거냐는 거죠.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연금을 믿지 않는데 기성세대가 먼저 고통을 나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은 다르게 봅니다. 50대 중에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들이 20대 대기업 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세 영세 자영업자는 매년 1%포인트씩 오르는데 25세 삼성전자 직원은 0.33%포인트씩 오른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라 소득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또 50세와 49세가 단 한 살 차이로 인상 속도가 2배 차이 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경계선 문제라는 건데요. 태어난 해가 하루만 달라도 부담이 확 바뀌는 불공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세대 간 갈등일까요? 많은 언론이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MZ세대가 손해를 본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거든요.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이건 누군가가 악의를 가져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 조정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일본이 2004년부터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정치적 합의 없이도 인구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조절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오르게 됩니다.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발이 큽니다. 특히 2036년에 이 장치를 도입하면 당시 20세인 청년은 생애 총 연금액이 1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더 내는데 덜 받게 되는 거죠. 수급 연령을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식도 있지만 결국 어떤 방식을 택하든 누군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선택을 미루는 동안 비용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구조 개혁을 이번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자동 조정 장치는 검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거든요. 연금을 깎거나 은퇴를 늦추는 건 표를 잃는 일이니까요. 대신 정부는 다른 걸 내세웁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직접 넣은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6%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을 달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잘 보세요. 이건 본질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국가 지급보장은 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약속일 뿐이거든요. 기금이 없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또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했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군 복무도 전체 기간을 인정해주는 거죠. 자녀 한 명당 총 연금액이 787만 원 늘어나고 군 복무하면 590만 원 늘어납니다.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비용입니다. 누군가는 이 돈을 내야 하는데 그게 미래 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 청년에게 주는 혜택을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뭘 한 걸까요?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렸으니 분명 이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미적립 부채도 669조 원 줄었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1820조 원의 빚이 남아있고 이 빚은 미래 세대가 질 겁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15년 연장했지만 결국 소진은 됩니다. 그때 가면 또다시 누군가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죠. 그럼 이 개혁은 실패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문제를 인정하고 일부라도 해결하려 했으니까요. 26년 동안 손도 못 댔던 보험료율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질문들이 남아 있어요. 자동 조정 장치는 언제 도입할 것인가? 수급 연령은 조정할 것인가? 보험료율은 13%에서 멈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비용을 언제 인정할 것인가? 지금 세대가 감당할 비용과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신연금과 구연금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쌓인 빚은 국가가 세금으로 갚고 앞으로는 완전 적립식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KDI가 제안한 방식인데요. 당장 609조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대신 적어도 누가 얼마를 갚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1820조 원의 빚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갚는지 모호하거든요. 그냥 미래 세대 어디쯤에 있을 뿐이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비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역가입자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죠. 이들은 보험료 인상분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월 소득 300만 원이면 당장 내년부터 연간 수십만 원이 더 나갑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세금입니다. 누군가는 내야 하는 돈이죠. 이렇게 비용은 줄어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비용을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비용을 이동시키는 개혁입니다. 지금 세대의 부담을 조금 늘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 줄였을 뿐이에요. 총량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1820조 원이라는 빚은 여전히 존재하고 누군가는 이걸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지금 투표권이 없다는 거죠. 의견을 낼 기회도 없고 저항할 수단도 없습니다. 이게 세대 간 계약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한쪽은 약속을 하고 다른 쪽은 나중에 태어나서 그 약속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대 이기주의로 보면 안 됩니다. 50대가 나쁜 사람이고 20대가 피해자라는 식의 프레임은 본질을 가립니다. 실제로는 제도 자체가 갈등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세대가 내는 것보다 더 받으면 그 차익은 자동으로 미래 세대가 메워야 하는 구조예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입니다. 누가 아기를 가졌든 안 가졌든 숫자는 맞아떨어져야 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언제 인정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그리고 미룬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개혁은 반복됩니다. 몇 년 후면 또 위기가 오고 또 개혁안이 나오고 또 비용을 뒤로 미루겠죠. 그때도 마찬가지 말들이 나올 겁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맞췄다,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또 뒤로 미루는 것 뿐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26년 만에 보험료를 올렸고 669조 원의 빚을 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정말 도입할 건가? 수급 연령은 언제 올릴 건가? 보험료는 또 올릴 건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비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계속 위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비용은 매번 한 세대씩 뒤로 밀려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보험료율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구조, 비용이 이동하는 방향,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숫자 게임이 아니에요. 세대 간 계약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유일하게 발언권이 없는 쪽이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서명란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